시대의 사회학과 김옥희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정치와 안철수 심포지움을 주최한 공동 싱크탱크의 하나 LG17 대표입니다. 10시가 좀 지났습니다.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움 한국 정치와 안철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포지움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 토론,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지정책, 경향식 이 5개 조직이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사는 12월 19일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선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대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결합하는 데 하고 있습니다. 올 대선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인 안철수 교수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 사회는 안철수 파란, 안철수 현상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올 대선의 구도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저희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안철수 원장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니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진보적 싱크탱크 교수와 경영 친구들이 오늘 심포지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제2부 안철수와 시대정신, 제2부 안철수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제3부 안철수의 생각, 안철수 원장이 내는 책입니다. 안철수의 생각과 경제 및 사회정치, 그리고 마지막에 집중 토론으로 안철수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미래, 이런 주제를 좀 신중적으로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에는 안철수 현상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안철수 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심포지움에서 다뤄볼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심포지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좋은정책 포럼 대표이시고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십니다. 김원진 교수께서 안철수의 생각과 한국 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회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싱크탱크 대표를 계시면서 공장장하고 기획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고 약간의 소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사에서 이 책의 내용의 핵심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계획사를 가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인기는 한편으로는 안철수 교수가 이미 말씀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라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의 생각인 책에는 지금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 1년간 지속되어온 안철수 현상이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낡은 체제에 갇혀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희망이 직결된 것이라면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는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체제가 지향해야 할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안 교수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안 교수가 공감한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컨대 안철수의 생각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거의 망라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생각하는 낡은 체제는 바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기득권 과부호구조, 성자 독식 사회, 계층 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그리고 국민의 생각을 받들지 못하는 정당들입니다. 여기에서 안 교수는 낡은 체제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에 더하여 이러한 낡은 체제의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당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마 오늘 심포지엄은 이 주제에 관해서 짚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교수는 성장과 효율성만 중시하고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 민주화를 무시하는 산업화 논리와 산업화를 무시하는 민주화 논리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치권의 진영 논리 등을 구체적 사고라고 비판합니다. 안 교수가 비판한 구체적 사고는 결국 신자유주의와 고삐 풀린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주의와 편협한 산업화 논리와 민주화 논리, 그리고 진영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구체제와 구체적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낡은 체제라는 구조에 깊이 절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체제를 고수하려는 기존의 보수와 특히 그 낡은 체제를 극복하는 비전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기존의 진보에 크게 실망한 국민들이 안철수로 표상되는 새로운 인물과 비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년 동안 태풍처럼 지속되고 있는 안철수 현상입니다. 이러한 구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안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미래 세대가 꿈을 키우고 행복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체제는 평화 위에 세우는 공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지, 정의, 평화를 3대 가치로 세우고 있습니다. 안 교수는 보육, 의료, 교육, 노후 등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재벌체제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정의를 구현하며 남북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복지, 정의, 평화는 3대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구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 정의, 평화의 가치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 3대 가치는 낡은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의 핵심 가치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대 가치에다 창조나 공세도 같은 가치가 결합된다면 그 시대 정신은 지속 불가능한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대안적 발전 모델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 발전 모델의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을 추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제학자 때문에 안 교수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안 교수는 경제성장 전략이 추격자 전략에서 패스트 폴로에서 선도자 전략,
퍼스트 무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경제성 전략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런 성장 전략의 전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만 불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3만 불로 나가려면 안 교수가 지적한 이런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려면 모방을 넘어서 창조를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방을 통한 추격, 캐치업을 넘어 창조를 통한 추월과 선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 크리에이션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 순피어트가 이야기했듯이 창조적 파괴를 하는 혁신, 이노베이션, 이 혁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완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해야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러한 혁신과 창조에 대한 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은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또 다른 핵심 가치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소탈하는 경제 시스템. 안 교수는 이것을 삼성동물원, LG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양극화 침체를 넘어서 동방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존과 호혜와 협력을 추구하는 공생, 스다시스의 가치 지향이 필수적입니다. 안철수의 생각 속에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어온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만능주의와 주주자본주의, 주주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자본주의, 이런 자본주의 극과 나아가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만이 아니라 종업원, 노동자, 시민, 협력업체 등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아가다.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와 검산 분리를 강화하다. 투기자본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하자. 이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의제입니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재벌 해체는 반대합니다. 기업 집단법을 제정해서 이 재벌을 규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 금융기관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민자 유치 방식의 공공서비스 확충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협상을 주장합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무시되어온 소홀히 되어온 식량 안보 중시 입장을 밝혔던 사실입니다. 이 식량 안보 중시 입장에서 식량 자금률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주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의 수분 사업이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수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기회균등 전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 인재지역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 대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탄소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봐서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통한 장기적 탈원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탈원전. 이명박 정부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 반대입니다. 아시아 스마트 그리드 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 진전과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유연한 대북 전략, 대미 대중 외교의 적절한 균형 등등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정책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입장들은 합리적 진보주의자로서의 안 교수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만능주의와 주주자본주의 극복,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향, 재벌의 순환 투자 금지와 검산분리 강화, 의료와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비정규 차별 척해, 투기자본에 대한 방화벽 설치, 장기적 탈원전 등의 입장은 안 교수가 진보주의자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재벌 해체 반대, 점진적 경제민주화,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 등의 입장은 그가 중도 진보주의자임을 보여줍니다. 수도권 규제 유지와 인재 지역 할당제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가 지역 균형 발전 논자임을 보여줍니다. 한미 FTA 적극적 재협상, 장기적 관점의 유연한 대북 전략, 대미 대중 외교의 적절한 균형과 식량 안보 중심 입장은 그가 전략적 대국주의자임을 말해줍니다. 제가 많이 좀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안 교수의 전념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대해서 치열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들은 문재인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수정당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조차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소망이고 말하자면 민심입니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그러한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좀 기력점과 취약점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 정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는 강조하지만 분권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체제의 문제점의식과 그것을 해소할 대안, 즉 수도권 규제 유지, 인재 지역 할당제, 지방대 육성 같은 정책은 적절히 제시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에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기초한 내생적 지역발전의 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는 지방자치를 부정하여 지역의 잘성과 상상력과 성장 잠재력을 억압하고 있는 낡은 체제입니다. 안 교수가 낡은 체제를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중앙집권체제는 글로벌화, 정보화, 지식반 경제시대에 부적합한 낡은 체제입니다.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시키는 헌법 개정을 해야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치를 하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아니라 지방분권적 복지공동체, 웰페어 커뮤니티가 실현되어야 지방정부가 지역 노사 및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보육, 양로,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보편적 복지 형태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3대 가치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과 안보에 대한 비전이 취약합니다. 통일을 일배적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올바른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통일 한국의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유연한 대북 전략의 필요성은 지적하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대북 전략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단 한국을 넘어선 통일 한국의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식량 안보의 필요성은 잘 제시하고 있으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국가 안보 전략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미 대중 외교의 적절한 균형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편성에서 성차별을 없애는 성인지 예산제의 필요성은 잘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는 성주류와 젠더 메인스트림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각 부분에서 고위직에 여성의 높이는 대안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일, 가정 균형, 워크 패밀리 밸런스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도 취하합니다. 민주당 모 후보가 저녁 있는 사무를 해서 히트를 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화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안철수의 생각은 2012년 현 시점에 한국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경세 재민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안철수의 생각이 어떻게 안철수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 교수는 아직 뚜렷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이미는 안철수 교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의 생각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안철수의 행동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안철수의 생각책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러한 시대 정신을 동시대 한국인들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낡은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주체는, 특히 정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안철수 현상을 강구한 실체로 만들고 아직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사실 저는 경제학 전문가만은 아주 동경과 명망 있는 정치학자와 또 관련 다른 이 학자들이 안 교수는 기존의 정당 정책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해석이 어렵고 또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이런 논평을 내놓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 안철수 현상을 그것을 넘어서는 혹은 그것을 공고할 정치 형태는 무엇인가? 정말 큰 과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 앞에 긴급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복지국가 소사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 포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등 4개 시민 탱크들이 경향신문과 공동 주최하는 특별 심포지움 한국정치와 안철수, 이것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응답을,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응답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대선을 지금 100일 앞둔 이 시점에서 개최되는 오늘의 심포지움이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주요한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 얘기는 가급적 줄이고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전에 할당된 시간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션에서 두 분의 발표와 세 분 선생님들의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일부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화여대 첫 번째 발표를 하신 김추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오늘 심포지움을 준비하는 데
크게 수고를 해주신 연세대학교 김호기 선생님 자리합니다. 토론에 참석을 해주신 제5편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조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연구소 이숙진 소장님, 제 왼쪽에 서울과기대 교양학부의 고원 교수님. 사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가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하신 말씀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약 15분 정도 만약에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20분은 넘지 말게 15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저희 오른쪽에 계시는 김호기 선생님이 발표가 첫 번째 발표입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 안철수의 시대정신과 한국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연세대학교 김호기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교수님이 잠깐만 자료 좀 남은 분들 계시고요.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손자리, 두 번째는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의 시대정신, 그리고 세 번째는 18대 대선과 한국 정치의 발길입니다. 먼저 한국 정치 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한국 현대상 해방 나라만들이 산업화 민주화, 기계화 정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역사적 순환이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권위 성장을 이뤘지만 권위주의 정치체제 아래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인권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 시대는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문제들이 노정돼 왔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저희 사회과학에서는 체제론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61년 체제와 97년 체제가 대표적입니다. 61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시작된 산업화 시대를 지칭하고 97년 체제는 1997년 이후에 있었던 이후의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회, 경제, 정치, 시민사회, 문화 이러한 측면에서 두 체제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97년 체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러한 97년 체제하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가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진전입니다. 이 세계화 정보화는 지구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창의적 발전 전략의 모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세계화는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안정과 강화 이런 것을 나아가는 것은 다시 통합을 저해하고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의 선택이 선진사회로 발돋움하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도전에 맞서 창의적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위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2010년 11년에는 복지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년에는 희망버스가 있었고,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안철수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버스의 경우에서는 분배가 얼마나 어려운 걸 보여주고 있고요. 복지 논쟁은
분배 문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재분배를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재분배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촛불 집회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하지만 그 정부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항의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안철수 현상은 말 그대로 정당 정치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사회는 3중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경제적 분배 및 재분배 위기, 그 다음에 사회적 인정의 위기, 그 다음에 정책 대표성의 위기, 뭐 이런 것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3중 위기 가운데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수습해야 정부가 서투른 대책을 남발함으로써 실패했다면 위기 수준이 업그레이드된 경제를 다시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위기 과정에서 1차적 희생자는 다름 아닌 중산층과 서민이고요. 이들은 일상화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놓여져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 이 특성을 불안의 시대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안의 가장 1차적인 대상자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2040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88만 원 세대고 30대는 이른바 신세대고 40대는 과거는 386, 지금은 486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등록금, 청년실업, 고용불안정, 보육, 추구, 퇴출의 공포, 교육, 노후 등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불안이 불신을 낳고, 불신은 분노를 낳고, 그리고 이 분노는 이제 심판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 과제는 2040 세대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저는 포괄적인 구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 현상이 지난해 9월 등장했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저는 4가지 측면에서 좀 해석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학적 측면입니다. 저는 시민사회의 반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존을 거부하고 경쟁만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과 주권의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것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가 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거부가 안철수 현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라고 불리는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실망, 정치사회와 언론에서의 과도한 이념 경쟁의 필요가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결합되어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안철수 현상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시민사회의 반격 또는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학적 측면은 소통과 참여의 재정차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주요 지지그룹은 20대의 젊은 세대, 30, 40대 화이트 칼라 그리고 여성층입니다. 이들 집단이 갖는 특징은 기성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두드러진 층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안철수 원장은 스스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 소통과 참여의 상징으로 발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철수 현상에서는 사실 상반된 경향이죠. 한편에서는 기존 정치를 거부하는 탈정치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를 시구하는 재정치와는 상반된 경향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철수 현상의 경제학입니다. 어떤 대선이든 핵심 이슈는 경제입니다. 97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이었고 2000년에는 이제 균형발전이었고 2010년에는 경제 살리기입니다. 이 재벌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가 오늘 대선에서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재벌이 경제를 집중한 악화된 지배구조, 재벌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2008년 미국과 금융위기 이후 포스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의 적임자일까? 여기에 바로 공공성과 혁신을 앞세운 안철수의 기업 경영을 떠올린 국민들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백신을 나눠주고 재산의 절반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은 시장과 경제가 가장 도덕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안철수 현상의 문화학입니다. 외환위기에 우리 문화를 특징짓는 흐름 중 하나는
갈라파고 싸웁니다. 문화 이제 저는 그 아래에 보면 나와 있듯이 군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간 계급 간의 문화적 거리가 멀어지고 이른바 하위 문화의 독립성과 고립성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인지문화, B급 문화, 사이버 문화, 7080 문화가 전형적인 사례였죠. 따라서 이런 이제 세계화 정보사의 진전 가능 진전 속에서 사실 이러한 문화적인 군도화는 좀 불가능합니다. 역적. 그래서 공간과 통합에 대한 어떤 새로운 문화적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실천이죠. 그리고 이 실천의 주체로서 청춘 콘서트, 시장과 양보, 구애 사역하는 등으로 상징되는 안철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에 기반해 있는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공동체로서의 사회 모습에 안철수 교수의 일련의 실천이 상당한 어떤 이 소통과 공감과 통합이 공동체가 가져야 할 리더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시대정신입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 양식 이념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지략인데 우리 사회에선 세 개의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나라 만들기, 산업화, 민주화입니다. 시대정신이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화가 대표적이죠. 아무리 선진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대정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념적 구속을 넘어서야 됩니다. 좌우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적 상식에 기반한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개의 체제를 결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입니다. 민주대 반민주의 오랜 부대를 넘어가야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역시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실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새로운 시대정신은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모든 나라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들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복지국가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구축에서는 3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 없는 기업 지배에서 경제 민주화, 노동 없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 없는 사회 통합에서 사회복지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제민주화 생에 맞추며 이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보수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저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국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런 복지국가 구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리더십, 혁신과 공공성의 경제 패러다임, 소통, 공감, 통합에 기반한 시민사회 지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안철수 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과 존재가 시민사회의 정치적 공명을 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안철수라는 개인의 삶, 이야기, 기업활동, 청춘 콘서트, 부의 사회 환원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들은 소통, 참여, 혁신, 공공성, 공감,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의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불통의 권위주의이고, 공공성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사익성의 시장주의이고, 통합의 공동체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갈등의 이기주의입니다. 바로 이런 소통과 참여, 혁신과 공공성, 공감과 통합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의 동시에 안철수가 추구해온 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철수 교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비전으로 복지, 정의, 평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조서를 해주신 김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평화 위에 세우는 공정한 복지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이기심에 있든 신자유주의가 강제한 과도한 경쟁에 있든 사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지속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볼 때
안철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미래비전과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2008년인가 9년부터 당시 안철수 연구소에서 낙도와 오지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보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내주는 이 활동의 기금 이름이 원래 농사를 지시던 분이죠. 전우익 선생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기금입니다. 저는 일찍이 전우익 선생이 얘기했던 이 메시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바로 이것이 안철수의 삶에 드러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좀 살자. 이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좀 함께 좀 살자. 바로 이것이 안철수의 문제의식이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갈 길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이제까지 욕망의 정치를 넘어서서 신림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선을 주도한 담론은 당신과 한나라는 대선을 내걸었던 슬로건이 경제살리기입니다. 경제살리기의 절정은 2008년 총선에서 나타난 욕망의 정치입니다. 이것은 뭐 당신의 뉴타운 같은 목표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현되기 어려운 욕망에 따른 투표행위입니다.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의 표를 던지는 욕망의 정치. 사실 채워지기 어려운, 채워질 수 없는 욕구를 표출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비극의 정치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정치가 가진 사회적 결과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보다는 욕망, 공공성보다는 사회성, 국가보다는 시장을 특보하는 부정적 정치의 전형이고요.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의 정치는 경쟁을 위한 경쟁의 시민사회가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다른 이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까닭모를 우리 시민들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강화시킵니다. 이런 욕망의 정치가 가져온 개인적 내면 풍경이 저는 다름 아닌 멘붕의 한국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멘탈 붕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멘붕의 사회적 원인은 다름 아닌 치열한 입시 경쟁, 만성적 청년시각, 퇴출의 공포, 높은 사교육비, 불안한 노후 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집단적 멘붕이 치유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멘붕의 한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처방이 아닌 제도적 처방으로서의 실링의 정치, 즉 공정한 복지국가 구축과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정치는 국민을 둘로 나눈 두 국민 전략입니다. 욕망의 정치는 무한 경쟁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이 무한 욕망의 정치는 위로부터 아래로 통치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입니다. 이기적 개인주의를 성행시킵니다. 무한 경쟁적 세계와 우리 사회를 압박합니다. 실링의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는 한 국민 전략입니다. 국가와 시장의 생산적 균형을 추구하는 신삼인주의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생산적인 소통,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모색합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적 개인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현재 이중과제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 본연의 역할 회복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원 및 가치, 합리적 배분, 최적 의사결정은 청와대와 여의도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과 혁신의 적극적 수행입니다.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다수의 삶의 양과질을 개선해야 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이중과제를 제대로 현재 한국 정치는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제를 그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배와 통치의 관점이 아닌 배려와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시대정신 제시와 이를 위한 소통, 참여, 혁신, 공공성, 공감, 통합의 리더십에 발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 대한 고전적인 이 견해 중에 하나는 이 독일에 나온 위대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에서 생각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정치란 다양한 의견 개진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그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인용해 왔습니다. 인간의 조건에서 이 세계에서 행위하며 살아가는 복수의 인간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국민 다수로부터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 청춘 콘서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국민 다수에게 진지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는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것은 그리스의 폴리스로부터 시작된, 아테네부터 시작된 오래된 민주주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본래 의미의 재발견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원장이 실제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그의 삶과 시대 정신은 소통과 참여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된 시간보다 대략 5분 정도 더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입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리게 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기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김호기 교수님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마 발표해 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이제 그 발제는 김호기 교수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과 뒷부분을 가서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호기 교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시대의 과제를 적시해낸 다음에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화해왔던 시민정치의 진화를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면, 당면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가 어디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와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로 나눠서 크게 제가 조망을 해본 이 도표입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주십시오. 우선 국가는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의 압박하에서 국가 주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고 개별 국가들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 사회의 특성인데 민주주의는 여전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화의 물결은 범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지지가 오늘날 확립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는 그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으로 민주주의의 외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고 사실은 이 영역 내에서 보편적 복지라든가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속에 포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 역시 혁신을 거듭해서 오늘날 시민결사체의 공적 기능이 강화되고 또 조직되지 않은 공중들의 역할이 확대되는 참여민주주의의 팽창이 오늘날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의민주주의의 기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진민주국가 가릴 것 없이 정당 지지를 하지 않는 무당파가 증가하고 투표율이 저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1960년대, 70년대까지의 그 계급사회의 특성이 뚜렷하게 약화되고 새로운 균열이 시민사회에 등장해서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라고 하는 거 균열로 분석되기도 했고
또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좌파 자유주의상주의 대 우파 권위주의의 균열로 표출되고 있으며 신사회운동이 성장해서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지금 뚜렷한 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 산업자본주의는 탈산업기술자본주의의 변화를 해나가고 있고 자본주의의 공간은 세계화는 완성이 되어 된 가운데 개별 국민 국가들로 하여금 리버럴리제이션, 자유화를 강요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20세기 초에 정치경제체제의 거시역사적 변화를 제가 조망을 해봤습니다. 대공황 이전, 그리고 대공황 이후, 그 다음에 특히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입주의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이것이 70년대 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전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글로벌리제이션과 약탈적 금융의 국제금융 전성 시대를 이루었고 생산조직과 노동조직의 유연화, 시장 우위, 국제영역이 위축되는 사유화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시대가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정치경제적 힘의 균형이 붕괴되어서 국가와 노동의 힘과 역량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의 압도적인 우위가 시현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시대는 지금 현재 어쩌면 진행되고 있는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국제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의해서 이 시대가 다시 신개입주의의 시대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맡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탈적 금융자본에 대한 국가의 공동규제 방안이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고 신케인주의, 신복지국가 같은 새로운 개입주의적 정책 방향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제가 이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시대 정신이고 이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개입주의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이 두 가지 현상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조명을 했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보시죠. 그럼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거시 국민사적으로 구분해보면 해방 이후 1953년 한국전쟁까지가 보수독적 정치 지형이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53년부터 1960년 4.1년 이전까지 전근대적 보수 분강 세력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이후에 짧은 민주 보수독적인 파벌 정치가 민주혁명을 좌절시켰고 5.16 쿠데타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8년간 군부 권위주의 통치와 산업화 시기가 있었고 민주화 통일과 민주주의 이후 우리의 정치적 지배 체제는 87년 체제로 표상이 되고 그 정치경제 체제는 97년 체제로 표상이 됩니다. 87년 체제는 민주화 세력이 배제된 보수 정치 세력의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기형적 민주 이행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냉전, 보수 독점, 반공이라고 하는 53년 체제의 특성, 또 개발 독재로 표상되는 61년 체제의 특성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결손 민주주의의 모습을 87년 체제가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전근대적인 사회 통치를 지속했고 반복했고 그리고 국회는 대의 기능을 극도로 상실해서 민의와 민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었고 그리고 정당은 보수독점적 지역주의에 기반한 사당정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은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 투표를 계속 반복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기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와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이 87년 체제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7년 체제는 외환위기의 정치경제적 산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발전국가형 정치경제 체제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체제로 본격 전환되었으며 그 부정적인 효과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급증하고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사교육비와 가계부채가 격증하고 실용 분양자가 양산되는 오늘날의 이 사회경제의 모습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서 잘 교육시켜서 밝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설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이 세계 최하위 출산율, 그다음 자살률의 격진, 그리고 자포자기형 묻지마 범죄에 평행하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한국 정부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87년 체제로 상징되는 결손 민주주의를 혁파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강력한 선진형 민주주의로 확립하는 한편 97년 체제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체제를 혁파해서 국민들의 황폐해진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것이 과제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희망의 물씨를 저는 시민정치의 진화에서 찾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의미는 영남 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 등 지역주의 척결과 민주주의 진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안철수의 과제가 여론관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운동정치가 선거 국면에서 정당 정치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전형입니다. 민주이해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시민사회 세력이 정치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노무현 당선 이후 열린우리당 창당이라고 하는 일대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즉 운동정치를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의 안정적 통치 기반 확보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탈지역적 개혁정당 창당을 목표로 한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의 지역주의 세력은 연대해서 탄핵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적 당합 정당 정치의 가장 극적이고 파멸적인 담합 행위였으며 운동정치가 다시 재현되어서 탄핵 세력에 대한 시민적 저항과 응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삼김정치를 척결하고 대의민주정치 완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 책임과 권한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붕괴했습니다. 지지기반과 조직, 이념, 정책 노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율시킨 정당 제도에 실패했고, 어설픈 당정 분리와 리더십 공백 상태를 초래했고, 그 결과 집합적 정체성 부재의 정당 조직은 선거 패배가 확실해지자 급속하게 와해버렸습니다. 이 실패의 부정적 결과는 컸습니다. 정당 제도와는 더욱 멀어졌고, 민심은 현실 정당 정치, 제도권 정당 정치로부터 더욱 이반이 되었습니다. 민심은 개혁과 진보의 주술로부터 멀어졌고, 지역주의로의 회귀 현상이 뚜렷해졌고, 그리고 대의기지에 대한 판별은 더욱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오히려 운동정치에 입덕한 시민정치의 진화에서 나타났는데,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심각했습니다. 그는 통치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것을 효율성과 조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창출하지 못한 정치 경제적 실패를 보였으며 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기회와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성취해내지 못한 정치적 실패 역시 부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대의민주주의 위기 역시 시민정치 진화의 배경입니다. 대통령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소통과 단절하고 야당을 소외시키고 여당을 장악하는 그런 정치를 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의회 역시 국회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 증진 방안을 확립하지 못한 채 여야 간의 비타협적 대치와 정쟁이 반복되어 왔고, 정당의 조직 불안정성은 극도로 가중되었고, 정당에 대한 민심 기반은 현재 극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촛불 집회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한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좌절이 촛불 집회의 배경입니다. 대통령 발명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텅비어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 야당은 거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50% 미만이고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50%를 상회했던 이런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 평화 촛불 시위, 탄핵 반대 운동 등으로 쌓은 시민 참여 동원의 저력입니다. 특히 전자민주주의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은 탈근대적인 아고라와 여기서의 권력 남치기 비판, 이것이 실제 현실 공간에서의 촛불로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촛불 집회와 시민정치 진화의 배경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균형입니다. 이것을 서구의 정치학자 키트 셔츠는 좌파 자유지상주의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익정치와 가치정치의 신선한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익정치는 경제적 좌파,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개입주의를 대표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경제적 우파는 바로 시장 지배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입니다.
즉 신개입주의 대 신자유주의로 경제적 좌파와 우파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제경제원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국내 산업 종사자, 예컨대 국민이라든가 FTA에 반대하는 무이스렉트라든가 이들이 경제적 좌파일 수가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한 개입에 의한 민생의 보호라든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좌파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국제경쟁력 갖춘 산업 종사자, 대기업, 재벌 이런 쪽이 경제적 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복지 관련 공기업 종사자나 사기업 종사자와의 차이, 이것이 바로 이익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를 나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원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좌파에 속한다고 분류가 될 수 있으려고 봅니다. 가치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문화적 자유주상주의 대 권위주의로 나뉘어볼 수가 있고, 이 자유주상주의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개인과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권위주의는 상이하달씩 효율적 의사결정 중 지배규범에 대한 문화적 수동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선진민주국가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류는 바로 여기서 이익정치의 좌파 그리고 가치정치의 자유주상주의를 결합한 좌파 자유주상주의자들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주류이고, 이들이야말로 한국 시민정치를 주도해가는 세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촛불 집회에 광화문 시청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은 바로 이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명확한 시민정치 진화는 공론장과 공중의 진화에 의해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특히 사이버 공론장의 출현과 팽창, 네티즌의 출현과 폭발적 증거, 그 다음에 이 정보에 입각한 소통 기제의 진화, 이런 것이 시민정치 진화와 지금 확실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안철수, 박원순 현상과 시민정치의 폭발을 지금 지난해부터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1차적으로 물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소통 구제, 공안 통치 강화하고 있는 이런 정치 현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경제적으로 강부자 고소형 정권의 횡포, 삶의 질 개선의 실패에 대한 분노, 이것이 배경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87년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의정치, 이것은 여야를 막론한 정당 정치에 대한 환멸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스마트 혁명에 기반한 참여 확대, 이것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표방하는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바로 좌파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 특성은 사회부 공간에서 소통과 비판과 심의와 동원을 폭증시키고, 현실 공간에서 직접 참여해서 촛불 투표해냅니다. 시민 참여의 폭발이 투표율 증가로 이어지는 대단히 특이한 현상을 한국의 지금 그 시민정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이것과 입각해서 현재 당면 과제를 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 세력의 중심축이 정당정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11 총선은 중심축을 민주당 내부로 옮기려는 민주당 노력이 실패했음을 확인합니다. 이해찬, 문재인, 문성근, 민주군 시민운동 세력, 김두관, 박원순 등 무수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민주당에 입당했음에도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원인은 가치와 노선에 기반한 화학적 결합이 부재했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각 세력이 자기 지구 챙기기 위한 이전 투구에 몰입했고, 그 결과 시민정치, 운동정치에 실망을 받았고 이들은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이후에도 반성과 혁신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감동과 흥행이 전혀 없는 후보 국장 경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진보 정당 정치의 파탄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정당 세력들이 보여주는 것은 대중정당 조직의 구축의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실제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볼셰비키적인 음모 정당 세력이 당의 조직을 과 기능을 장악해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 과정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정당 조직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정당 정치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시민정치, 운동정치가 민주개혁 세력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현재 우리는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개혁 세력의 주적인 박근혜와 정당 정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2004년 총선 참패한 후, 한나라당이 참패한 후 한나라당의 성공적 변신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군부 권위주의 후신정당, TK 지역 정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념적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그는 확립해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견인해냈고,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의 결성과 동원을 통한 시민사회 지지 기반 역시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당은 2007년, 2008년 총선과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정치적 기반 구축을 성공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가 갖고 있는 견고한 40% 정도의
그 지지력의 토대와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B 정권과 한나라당 몰락은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상황에서 MB 정권 하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권위주의적 패권정당, TK 지역정당의 특성을 부활시켰고 후편, 언론,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침탈을 이들이 주도했고 공안 통치와 정보 정치의 부활을 방조했고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는 전반적으로 반변단체화함으로써 시민사회 지지기반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4.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비대위를 잘 봐야 됩니다. 비대위는 당 외곽 지원 세력입니다. 당 바깥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비대위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내가 여기 뽑았습니다. 김종인, 좌파 자유지상주의에서 좌파적 이익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준석, 자유지상주의적 가치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좌파 자유지상주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을 압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승리 후에 새누리당은 극도로 박근혜 사당화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위 핵심 세력들 전부 정당정치 내부로 진입함으로써 당 외곽의 건설적 비판 세력을 이미 소멸했습니다. 김종인 씨 이제는 박근혜와 그 중심 세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안철수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박근혜 스스로 자신을 정당 조직 내에 감금시켰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동원력은 그 기반은 극도로 취약해졌고 보수 언론 영향력 역시 40% 내외 견고한 박근혜 지지 기반 유지에 급할 뿐 지지세력 확단력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박근혜의 약점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좌파 자유지상주의와 그의 이익정치와 가치정치에 대한 생각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근본적으로 우파적이고 권위주의 가치관으로 중무장되어 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민주성의 결핍입니다.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에 대한 비판적 역사의식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B 정부 하에 민주주의의 심각한 구태를 그는 방조 내지 협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디어 국회 강행 처리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협력해서 이끌었다. 전력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념도 박근혜 입에서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사결정 과정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잊혀진 제는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이 탁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특히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거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이 저 책에 나옵니다. 소통과 협의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민주적 정치만의 요체임을 그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시민정치와 운동정치가 요구하는 핵심적 요구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통해서 현재 실천 중이고 이에 대한 폭발적 시민적 지지가 현재 확인되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이 키를 안 교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읽혀집니다. 그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리더십,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고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과 통합의 리더십 역시 강조하고 있으며 그는 정확하게 좌파적 이익정치, 자유상주의적 가치정치에 서 있습니다. 안철수 운동정치의 승리 조건은 운동정치는 노무현이 그랬고 박원순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몰아칩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물결치는 한국의 운동정치와 시민정치는 투표 참여운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정치가 정당정치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의 물결이 형성되고 확대되어서 선거 당일날 참여에 보조된 열기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 물결이 형성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시민적 공분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부당한 탄압 받고 있습니다. 룸살롱 출입했다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삶의 궤적이 발휘하는 힘과 감동, 이것은 바보 노무현 시민운동과 박원순이 필적할 수 있는 안철수의 삶이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의 메시지 생산 능력, 시민의 지지와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 생산과 이것을 전파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역량은 안철수 팀이 박근혜 팀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운동의 동력 증폭과 지속을 담보해 줄 것이다.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유기적으로 넘나들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것을 즉각 공감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역시 안철수 팀이 박근혜 팀을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운동에 기반한 지원 세력의 적극적인 협력 확보가 과제입니다. 지금 밑에 사진 보이시죠? 박원순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습들입니다. 박원순 지원 세력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철수는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안철수는 유권자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통치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나는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그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안철수의 생각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오늘 오후에 정책 토론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과제는 정치적 실패 극복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 현실에 적합한 미래형 정당 모델이 무엇인지 안철수는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 정당과 정치 세력을 어떻게 설득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을 만들고 이것을 기반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어야만 운동정치의 동원력으로 박근혜 정당 정치의 견고한 능력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입니다. 먼저 그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안철수 동상에 대한 정치적 또는 가해 정치적 제 요인에 대한 발표 아주 감동을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안철수 신드롬은 자연인 안철수 원장이 스스로 자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요청 속에서 이 안철수 신드롬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보면 우리 사회의 내파 분열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남북한 지금 분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민족 두 국가의 분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안쪽으로는 동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계층상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 국가 두 국민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분단과 분열이 우리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내부는 이 이스트 코리아, 웨스트 코리아가 있어요. 그것이 심각한 현상입니다. 동쪽 한국, 서쪽 한국이 있고 이것을 대표하는 정당 기제가 저는 동당, 서당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내적 분열 현상은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단과 분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우리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아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작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약 1년 동안 국민이 새로운 전망을 지금 찾고 있는 데서 안철수 신드롬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차에 걸친 정치적 어떤 선택, 대결 구도를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수구 보수 대 낡은 진보의 대결 파라다임입니다. 이 파라다임은 과거 대 과거의 파라다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쳐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미래 대 새로운 과거 대 미래의 파라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치 구도는 다시 이 기득권 보수대 또는 새로운 기득권에 안착하고자 하는 이 낡은 진보의 싸움으로 갈등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당 구조가 획파되지 않는 한 국민의 대표 체계라든지 혹은 국민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요 간에 대개 정당 정치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정치는 간접민주이고 또 대의 정치, 의회 정치의 하나의 본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전에 70대 종속 이론가였던 카르도스가 대통령을 한 8년 했습니다. 이 카르도스가 2005년도에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이제 20세기의 과거의 산물이고 21세기는 더 이상 정당 정치가 존재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대체적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서 보수 혹은 진보 정치 진영으로 나누는 이것이 정당 정치인데 지금은 어느 나라 간에 그러한 산업화 시대를 겪고 있는 그런 구도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층적 분화 또는 여러 가지 가치 형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당 정치가 모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정당 정치가 최근에 한 30여 년 정도 북박이로 쭉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역시 분단과 지역 구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은 선택지가 없고 또는 이러한 이 제로섬 구도의 정당 정치는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적대적 공존 체제 내에서 서로가 나쁜 모습을 닮아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근본적인 혁명적인 이런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당 밖의 인물이 우리의 정치적 구심으로 지금 부각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한 30여 년 정도의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이러한 대립 구도로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당 구도 밖에서 정치적 지지가 결집된 상징체가 이러한 정당제도, 이러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핵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한국 정치는 지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2008년 9월에 5일과 금융위기에서 이 신자본주의 또는 맹목적 시장경제, 근본적 시장경제는 인류사 전체에서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 지성들이 이 시장 시스템의 새로운 기한을 찾는데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속에서 지금 미국의 내수시장이 내파를 했고 또는 유럽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수출 부재도 지금 막다른 이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세계 경제의 견인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경제도 상당히 암울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 경제 GDP가 2%대인데 내년에는 중국이 5%에 머문다면 우리는 2%도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줘야 하느냐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누가 집권을 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2013년, 14년 정도는 적어도 위기관리 정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낙관적 전망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국면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와 또는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요 간에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힘이 자편향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지금 현실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 정당도 대개 중앙에서 왼쪽으로 조금씩 옮기고 클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정당의 좌클릭이 상당히 전략적이고 또는 현실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연망이 아주 절박한 어떤 몰락의 상황과 또는 일자리라든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대체적으로 정치 지형이 또는 이념적 지형이 약간 이 왼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다, 이념적으로 또는 진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의 힘이 또는 정책적인 개혁 포커스가 약간의 좌편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작년 9월에 안철수라고 하는 자연인이 우리 사회에 부각되고 기대주로 상징화되었는데요. 그 당시 그분은 이념적으로 좌편향이다, 이념적으로 진보다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는 이 현실적인 이런 균형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대척점으로서 또 새로운 대안으로서 안 원장을 어떻게 한다면 전부 지지하고 또는 함께해가는 이런 부심으로서 안 원장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안 원장의 국민의 지지를 한번 받고 있는 이분의 가치가 조금씩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민중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이 불안, 불만 또는 이 불안의 시대에 맞춰서 대안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 견해하고 조금 달리하는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 3단계로 나누면서 현대사회를 분석합니다. 아다시피 국가가 조금 부진되고 국가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80년대 했던 민주화의 모토였고 민주화의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지금 국가의 권한은 모두가 시장에 넘어갔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한탄처럼 이렇게 되었죠. 이러면서 다시 국가가 재구상되고 국가가 다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기대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사회입니다. 우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 국가가 약간 개조하고 시민사회가 전진대치되는 그것을 민주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인식과 달리 20년 후의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그 자체가 부패해 있다. 시민사회 그 자체가 민주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가 대행교회, 사학재단 또는 거대 언론사 또는 법조인, 법조인은 민변도 있고 대한변은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있습니다. 또는 색깔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죠. 이러한 시민사회 자체가 20년 전에 생각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건강한 그런 실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도 양분화되고 또는 대립적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 현 주소입니다. 예로서 대북 문제에서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좌우파 또는 시민사회의 양극적인 대결이 한쪽은 맹목적 대북 인권을 주장하고 한쪽은 맹목적 또는 대북 인권적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화합, 통합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시민사회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고 상당히 부패해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민사회 현 주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신하고 도덕적이고 또는 역량 있는 시민사회의 제 요소들을 어떻게 결집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9월달, 10월달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리더는 대체적으로 정당 정치의 리더를 오래 해왔던 냉정적 지도자들이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적 리더로서 많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는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계화, 정부화 시대에서는 이 산업구조 전체를 재편해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구조를 재편해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는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지도자는 과거 정치권 사람들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또는 법조인 출신들도 국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정치 지도자는 미래 산업을 열어갈 수 있고 미래 산업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통찰력을 가진 분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도자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누가 미래를 끌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인식과 또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까지 발제하신 선생님들하고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여러 가지 그 시대사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철수라고 하는 그 개인의 이름을 현상 앞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하는데 그 논의들의 일정 정도의 수렴 지점들이 지금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좀 정치하고 그리고 매우 분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과 분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름하여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묻지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만은 일면 이 안철수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논의도 혹여 묻지마 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성찰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까지 한국의 어떤 그 현대사적 지형이라든가 정치학적 지형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그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철수를 하나의 안철수 현상으로 지칭하게 되는 일종의 어떤 구유명사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왜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가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망과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지의 굉장히 중요한 층이 아까 발제자께서도 여성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성들은 이제까지 기성 정치 또는 기성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과 배제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층뿐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많은 불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집단 세력들이 이 현상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 부분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면 어떤 분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확실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불안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많은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확신할 수 없게 됐는가라고 물으면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까지 일방적이고 굉장히 수직적인 리더십과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이 현상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이러한 그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평적인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서의 공유들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저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철수 생각을 읽으면서 일종의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위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줄치면서 경전 해석하듯이 해석하고 있는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마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이 올바른 소통 방식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그 책을 통해서 밝혀본, 그 책을 통해서 읽어본, 미루어 짐작해본 현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안들 그리고 우리 사회 경제사회학적 측면들에 대한 대안들, 복지에 대한 대안들이 복지, 정의,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리되면서 일정 정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의 실행 과정에서 작동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다른 갈등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한 갈등적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 협조와 그리고 연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제자께서 첫 번째 그 김호기 교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펴낸 여성 정치학자이죠. 그리고 이 여성 정치학자가 갖고 있는 이 대의제 그 정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사실 이 안철수 현상과 접목되어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정치 또는 정치적 행위, 정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더 성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안철수 현상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 안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정치적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정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려진 어떤 저 너머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선명한 그리고 좀 더 빠른 어떤 공개성과 투명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들 속에서 이 논의가 좀 더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젠더 관점, 특히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국가적 미래를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고 이 책을 통해서도 일정 정도의 그 논의 지점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의 얘기들은 굉장히 정답입니다. CSR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이 안철수 원장 개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 활동 등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매우 칭찬받아야 할 어떤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면 즉 안철수 원장의 말을 빌으면 상식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특이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즉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안철수 현상을 보다 더 가속화시키려 하는 어떤 그 바람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성 정책 내지는 가족 정책 내지는 성평등 정책 등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 모든 답을 이 책 하나에서만 구해야 되는 답답함들이 저희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저희는 비판적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의 지점이 어떤 것인지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는데 이 그 갈등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대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후에 펼쳐갈 수 있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림 이외에 그리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들 이외에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넘어선 보다 더 공적인 것으로서의 지점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장들이 그리고 좀 더 많은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진입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시간제 압박을 좀 받나요? 예, 시간을
저녁 좀 많이 해주셔야겠어요. 예,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뭐 저는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좀 그런 관점을 좀 떠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중요한 개념적 창이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두 분 발제 선생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코멘트, 논평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희 교수님에 대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김옥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안철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정치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규정을 61년 체제와 97년 체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변동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설명하고 계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꾸 그 어떤 체제, 뭐 무슨 체제 뭐 이런 개념들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자꾸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뭐 48년 체제, 53년 체제, 61년 체제, 뭐 87년 체제, 97년 체제, 2007년 체제, 2013년 체제, 자꾸 체제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좀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와 경제의 어떤 총체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체제는 정치 체제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방 후에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체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48년 체제, 하나는 61년 체제, 하나는 87년 체제. 그리고 뭐 53년 체제, 뭐 97년 체제, 뭐 2007년 체제, 뭐 이런 건 저는 그 하위범주의 체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세계화 정보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이런 물결들이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몰고 온 게 사실이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경제적 충격들을 정치적 체제, 정치적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잘 조절해냈느냐, 이게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서구의, 그러니까 북유럽에 가면 이제 복지국가, 지금 뭐 복지정의 평화, 복지국가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복지국가가 그 신자유주의 혹은 뭐 세계화 시대에 비교적 뭐 영국, 미국, 영미형이나 유럽의 대륙형이나 이런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그 신자유주의 문제에 비교적 이렇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이제 학계에서 중론인데요. 왜 잘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북유럽 국가들의 뭐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덜 들어와서 이렇게 잘한 게 아니라, 가령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 사실 노동 유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회고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신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스웨덴도 굉장히 대기업 친화적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들이 그 어떤 그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잘 대응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정치를 통해서, 정치 체제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의 고통과 불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결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결손이 2007년에 우리가 IMF 사태를 겪었죠. 2007년 IMF 사태를 전후로 해서 신자유주의 물결, 세계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밀려왔는데, 그 물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7년 체제의 정치적 결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저는 지역주의 정당체제예요. 이 지역적으로 할거된 정당체제 속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제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전부 이게 지역적으로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정파적 권력투쟁, 권력정치를 하는 것 외에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의제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재벌개혁이죠. 재벌개혁의 문제는 뭐냐? 뭐 그냥 보수정부에서 뭐 이렇게 재벌개혁 정책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은 그냥 차치하고요.
민주정부에서 재벌개혁에 어떻게 실패했느냐. 그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 하는 이 DJ 시대의 이제 그 정책기조죠. 국정기조죠. 거기에 딱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이게 병행돼 있다. 서로 이렇게 병행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관치경제나 뭐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차단하지만 소위 민주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시장의 문제,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매우 소극적이었다라는 그게 그 이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민주주의의 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우위성 이걸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87년 체제의 한계였고 그 87년 체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작동했던 게 민주정부였고 그게 민주정부의 실패였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현상도 바로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결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대중적 에너지, 대중적 운동이 분출된 현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안철수 현상은 결코 탈정치 현상이 아니라 김호기 선생님이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래된 미래, 정치 본래의 의미의 재발견을 함축한다. 저는 이 김호기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절대 탈정치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의 기유한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김수진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논평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의 문제의 근원적 지점을 87년 체제의 결손민주주의라고 한 거에서 찾고 계시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한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토대에 새로운 사회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주장들을 여러 번 개진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새로운 사회균열, 또 새로운 의제, 복지 이런 걸로 대표되는 새로운 의제, 또 기존의 전통적인 유권자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있는 유권자 집단하고는 다른 새로운 유권자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 사회에서 촛불 집회, 2030 세대의 정치적 출현, 복지의제의 전면 부상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매우 명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김수진 교수님께서 이제 가치 정치와 이익 정치의 어떤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가치 정치를 중요하게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키트 셜트라는 학자의 좌파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을 빌어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치 정치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정치 문화적 스타일 혹은 참여, 소통, 참여 민주주의 이런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나 절차의 문제에 지나치게 이게 좀 협소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어떤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2008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런 의제 이런 이슈가 굉장히 불타올랐었죠. 2010년에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무상급식이라는 이 이슈가 이게 굉장히 분출이 됐었는데 이런 어떤 이슈의 부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정치적 국면, 정치적 지형의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명징하게 드러내는 그런 지표, 사회 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슈에는 단지 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먹으면 내가 이게 내가 어떻게 되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떻게 되고 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이상의 그 속에는 어떤 건강한 의식과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향, 더 나아가서는 국민으로서의 어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강렬한 어떤 지향들이 그 속에 다 이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익 정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가치의 정치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봐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정치를, 그러니까 김수진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석했을 때, 그게 이번 2012년 대선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1전선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박근혜의 어떤 그 수직적, 권위적, 우파적, 이런 어떤 그 정치 스타일과 수평적, 소통적, 참여적, 이런 스타일 간의 대립 문제라고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결국은 박근혜 후보를 유신 독재의 딸이다, 5.16 쿠데타에 대해서 역사적 반성을 안 한다, 자꾸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사실 크게 보면은 소위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 구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거 민주통합당이 지금 줄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회경제적 문제,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 그 시민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문제,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재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박근혜 후보와 혹은 이쪽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 진영 간의 이 구도, 어떤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그 민주진보 진영이 계속 그 지리멸렬과 침체를 지금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그 보완적인 문제 제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안 다뤄진 문제지만 이 부분 쓸게요. 안철수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북대 강준만 교수나 또 언론인 고종석 씨나 이런 분들은 중도 리버럴, 중도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이해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더 리버럴 프로그레스, 진보적 자유의 관점에서 안철수 현상을 이해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진지하고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잘 다뤄져서 잘 해결이 돼야 된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의 실패의 핵심 원인이 뭡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냥 가치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개혁이냐 실용이냐, 중도냐 진보냐,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것, 이게 실패의 핵심적 원인이라는 거예요. 안철수 현상도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개혁적인 진영 내에서도 일정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